안녕하세요. 하천에 살고 있는 소설가 이효수입니다. 모쪼록 국민의 눈, 국민의 귀, 국민의 입이 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력, 자본가, 사주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조합원이 돼서 국민TV의 주인이 돼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국민TV 화이팅!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전두환 씨의 아들, 전제국 시공사 사장인가요? 하여튼 전제국 씨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조세 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들통이 나면서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로 전두환 씨의 불법 재산 추징 시효가 끝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두환 씨의 재산을 찾자는 그런 운동이 지금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 전두환 아들 전제국 씨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은 그야말로 끓는 기름을 불길에다 집어넣은 격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조선일보까지 페이퍼 컴퍼니 사설을 쓰고 있는데요. 자, 일단 전하는 말 듣고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네. 온갖 군데에서 사설을 다 썼어요. 중앙일보는 역시 비자금 하면은 자신의 적이라고 볼 수 있는 CJ만 겨냥해서인지 안 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조선동아 다른 신문도 말할 것도 없고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다 전두환 아들 전제국의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비판 칼럼을 썼는데요. 왜 조선일보의 사설을 선택했느냐? 우선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 이거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설을 선택을 했습니다. 전두환 씨의 아들 페이퍼 컴퍼니라고 제목을 붙여야 되는데 조선일보 사설은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의 페이퍼 컴퍼니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네요. 전두환 씨 시절에 조선일보는 급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정관예우를 하는 모양이죠. 여하튼 심지어 조선일보마저 비판하는 전두환 씨 아들의 페이퍼 컴퍼니 한번 들어보시죠. 국내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제국 씨가 조세 피난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운영해 왔다고 공개했다. 제국 씨는 2004년 7월 블루 아도니스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등기 이사와 주주로 혼자 이름을 올렸다. 네. 변명이 아주 그야말로 지랄 맞았죠. 국내 재산을 외국으로 반출한 사실은 없고, 1989년 미국 유학 생활을 일시 중지하고 귀국할 때 당시 가지고 있던 학비, 생활비 등을 관련 은행의 권유에 따라 싱가포르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걸 변명이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도대체 유학을 일시 중단하고 귀국을 하는데 갖고 있던 학비, 생활비가 수십억, 수백억 원이 됐나 보죠? 이거를 싱가포르로 또 하필이면 이전을 해. 그리고 이전을 하는데도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세상에 유학생이 쓰던 생활비를 갖다가
미국 은행에 그대로 두고 오는 사람들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외화 반출은 지금도 1만 달러 이상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돈 굳이 갖고 들어올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미국 은행에다 그 돈을 묻어두고 들어오는 사람은 봤어도 그 돈을 버진 아일랜드라고 하는 조세 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가지고 이전을 한다. 이거 기상천외한 해명을 한 거예요. 예. 전재국 씨는 1991년 출판사를 만들어 대표로 취임한 뒤 사업을 인터넷 서점, 만화, 교육 분야로 확장해 지금은 출판 관련 회사 10여 곳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시공사라는 출판사의 한 해 매출액만 400억 원이 넘는데요. 아까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50%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 씨가 서류상 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2004년은 검찰이 그의 동생 재용 씨를 조세 포탈 혐의로 수사하면서 전두환 비자금 문제가 다시 불거진 때였죠. 검찰은 그해 2월 채권 167억 원을 정해받으면서 세금 71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용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 600 채권, 이 무기명 채권이었어요. 이 채권에 대해서 자기 외할아버지, 즉 전두환 시절에 뭐 새마을 뭐 무슨 노인회장인가 했던 이규동이라는 사람이 손자에게 물려준 무기명 채권이 167억 원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 세상에 어느 외할아버지가 아무리 외손자가 귀여워도 무기명 채권을 167억 원이나 물려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전두환이가 꼽을 치는 돈이죠. 참나. 그래서 하여튼 그걸 물려받으면서 세금 71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결국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그때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자, 전두환 씨 과연 어떤가 한번 볼까요? 전 대통령은 1997년 비자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지금까지 1,672억 원을 내지 않았다. 그는 2003년 추징금 관련 재판을 받을 때 법정에서 통장을 꺼내 보이며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2012년엔 육사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냈고 가끔 여러 측근 인사들을 거느리고 골프하는 모습이 언론에 올랐다. 그럴 때마다 국민은 그런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의아하게 생각했다. 야당 의원들은 오는 10월에 끝나는 그에 대한 추징금 징수 시효를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네, 10월에 추징금 징수 시효가 끝나는데요. 법안으로 굳이 연장할 필요 없이 10월 이전에 새로운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은 또다시 몇 년 연장이 됩니다. 전두환 씨 참 지금도 기억이 선한데요. 제가 1990년인가요? 89년 50 생산 끝나고 나서 90년인가 그때 새해 연희동에 그 정치부 기자들은 쭉 돌아가면서 세배를 하는 풍습이 과거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부장을 비롯해서 저희 기자였던 저까지 연희동 전두환 씨 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전두환 씨 세배해야지 하면서 맞질 하더니 딱 앉아가지고 기자들이 세배를 받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세배가 끝나고 나서 봉투에 돈을 넣어서 줬습니다. 세뱃돈이라고요. 제가 그때 제가 다니던 회사 정치부의 간사라는 게 별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부부 명의로 들어오는 부조금, 뭐 천지 이런 것을 맡아가지고 부회식할 때 쓰고 하는 걸 관리하는 사람이 정치부 간사입니다. 제가 그 간사를 맡고 있어가지고 부장이 전두환한테 받은 돈 봉투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걸 뜯어보니까 아주 굳건 옛날 돈 있지 않습니까? 10,000원짜리로 100장이 들어있더라고요. 웃기는 거는 그날 세배에 온 정치부 기자들이 저희들 뿐이었겠습니까? 저희들은 전두환 씨 집에 뭐 정치부 단위가 갔기 때문에 저는 갔습니다만은 기자 개인도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오는 사람마다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의 세뱃돈을 뿌릴 정도로. 예. 물론 그 돈 가지고 잘 술 먹었습니다. 전두환 씨 감사합니다. 전 나쁜 놈입니다. 그런 전두환의 세뱃돈도 결국은 비자금에서 나온 거죠. 그때 국권이었어요. 옛날 돈.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전재국 씨가 사업상 편의를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했다면 스스로 모든 돈 거래 자료를 공개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그가 아버지의 비자금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굴렸다면 국내 정치인이 자산을 몰래 해외로 도피시켰다가 드러난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국세청은 제국 씨가 세운 서류상 회사와 전두환 비자금의 관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밝혀내야 한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요. 그때 그 아랍계 은행으로 계좌를 만들어서 송금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나 봐요. 그랬더니 뭐 이메일이 쭉 왔다 갔다 했는데 그가 전력이 화났다. 업셋됐다. 라는 이메일. 그리고 이 일은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송금하는 이 일은 무지무지하게 어전트한 급한 일이다. 어전트란 말은 미국 놈들 함부로 쓰는 말 아닙니다. 진짜 위급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런 일련의 정황들을 보면은 아버지 불법 자금을 돈 세탁하셔가지고 옮기려는 그런 심정은 1200% 확실하죠. 과연 국세청과 대한민국의 수사기관들이 물증을 찾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예. 개편된 방송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밤 12시까지 18시간 생방송으로 진행하고요. 저녁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음선된 시사 프로그램들을 재방송하는 이 프로그램들이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첫날이라서 다소의 실수는 있었습니다만은 내용 자체는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성원이 바로 그 바탕에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합원에 지난 2달 동안 가입해 주신 결과가 바로 바뀐 프로그램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 다음 단계는요. 이제 보도 부분을 강화하는 겁니다. 지금은 기자들 숫자가 진짜 2명밖에 없어요. 인터넷 매체도 만들고 그리고 보도국에 기자들도 충원을 해서 일단 오디오지만은 기자들이 취재 현장에 나가서 생생한 기사를 낚아 올리는 그런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이 그 길을 앞당길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TV 뉴스로 승부하는 생생한 뉴스, 새로운 시각, 공정한 방송의 언론을 여러분들은 후원을 하시는 겁니다. 많은 조합원 가입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대부분 다 소개를 안 하신 모양인데 제가 약정 이후 바로 출자금을 납부해 주신 국후덕님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산 금정구 금성동 같은데 죽전 1길에 국후덕님 감사드립니다. 부산 사상구 삼락동의 왕구라 왕정배님 감사드리고요. 경기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의 케빈 이재희님 감사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충신동의 락방 장상훈님 가입 감사드리고요. 경기 평택시 인정업 hen화리 한윤미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낭리에 안드레아 1130 닉서시는 이정웅님 감사드립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도일동에 한상경님 닉네임이 앵두입술이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이 국민TV가 한 걸음 한 걸음 공정한 방송으로 걸어가는데 밑바탕이 되고 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칼럼은요. 경향신문 주진호 상맹대 교수가 기고한 역사교과서가 좌편향이라는 뉴라이터의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자, 요즘 역사교과서가 좌편향이라는 보수신문들의 그야말로 길길이 울부짖는 날뛰에 사람들 조금은 놀라셨을 겁니다. 과연 그 진실이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중고등학교 학부모님들 깜짝 놀라셨죠? 자녀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 교과서라는 보도가 나왔으니까요. 심지어 조선일보는 남로당식 사관,
아직도 중학생들 머릿속에 집어넣다니라는 자극적인 사설까지 썼더군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 아닙니까? 저는 바로 그 역사 교과서 가운데 한 권의 대표 집필자로서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거짓인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역사 교과서는 교육부 장관의 명의로 고시된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됩니다. 교육과정은 교과서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데 학계에서 인정되는 통설에 따라 구성됩니다. 각 출판사의 필자들은 서로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집필 과정에서 서로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합격한 교과서의 목차와 내용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은 바로 같은 교육과정에 따라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네. 이거를 경향신문에 기고한 주진호 교수는 제하고 고등학교 동기동창입니다. 제하고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라는 얘기를 굳이 밝히는 이유는 1956년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내일 모레 나이 환갑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무슨 좌파입니까? 그리고 좌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보정하죠. 이 양반도 사실 한 교과서의 공동집필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 교수님이세요. 이렇게 교과서를 집필을 하면은 그 집필된 교과서를 국사편찬위원회에 제출을 합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정부기관입니다. 예. 물론 독립된 기관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구성한 50명이 넘는 검정심의회에서 검정을 진행합니다. 검정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바로 편향성 여부입니다. 만약 편향된 교과서를 제출했다면 검정에서 탈락됩니다. 여기에서 합격 판정 받았다고 끝 아닙니다. 검정심의회는 또 수많은 수정 보완 근거사항을 출판사에 보내는데요. 이 내용을 충실하게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최종 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검정에 제출하는 교과서 한 권에 2억에서 3억 원 정도가 투자되기 때문에 출판사와 집필자들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만든 검정심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역사교과서는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개입해서 여러 절차를 거쳐서 나오는 것이고요. 결국은 교육부 장관 명의로 합격된 책입니다. 그러니 교과서가 남노당식 사관을 가질 수도 없고 만약 그렇다면 집필자들만이 아니라 검정 작업에 관여한 모든 기관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조선일보가 남노당식 사관 운운하는 게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권 때 교육부 장관 하는 놈들은 전부 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전부 깜빵 보내야 돼요. 아니 지금 교과서들 전부 이명박 정권 때 바로 검정심의회의 검정을 거쳐서 나온 책입니다. 그런 것들을 남노당식 사관을 가르친다고 호도하는 조선일보가 정말 유해물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주장하는 이 인간들은 정말 득보단체예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단체입니다. 한국현대사학회라는 이름의 단체는 이름은 학회일 뿐이지 보수 언론을 등에였고 역사교과서를 매도하는 데 꼴몰해 왔죠. 자, 이런 공세를 펼치고 있는 까닭이 과연 뭔지 한번 들어봅시다. 사실 그들이 이번에 이런 공세를 하고 있는 까닭은 자신들이 집필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최근 검정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과서들은 모두 좌편향으로 낙인 찍으면서 자신들의 교과서를 채택해 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양식 있는 역사 교사들이 자신들의 편향된 교과서를 3순위 안에 선택할 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의 교과서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고 학교 운영위원회에 넘기라는 주장마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현대사학회라고 하는 그야말로 듣보잡이 아니지. 잡은 잡놈의 약칭이니까 듣보단체입니다. 듣지도 보지 못한 단체가 이른바 친일교과서라는 일베교과서를 만들어 놓고 여하튼 뭐 정권이 좋으니까 지들한테는 일단 검증에 통과를 했는데 이거 제정신 제대로 박힌 역사교사들이라면은 이걸 교과서로 채택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길이 날뛰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책 팔아먹기엔 수작이었네요. 근데 주진호 교수의 이런 지적은 진짜 책에 들어야 됩니다. 이런 인간들, 이런 득보단체의 주장과 행동에는 원조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만든
세역모, 뭐 세역사를 만드는 모임인지 지랄인지 뭐 하여튼 족같은 단체입니다. 완전 거구파들 모임이에요. 이 세역모는 일본의 보수 정치인과 언론을 등에 업고 그동안 일본의 식민지배 책임이라든지 일본군 위안부를 인정해온 일본 역사 교과서를 자학사관, 자기를 스스로 학대하는 사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본 우파들이니까 그럴만하죠. 그리고 결국은 스스로 후소샤 교과서를 만들어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논란은 바로 후소샤에서 만든 교과서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뉴라이트가 우리의 그냥 평범하고 보통의 역사 교과서를 비난할 때 자학사관이라고 하는 일제 쪽발이 새끼들이 써온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일본에서도 우파라고 몰려가지고 정말 쪽도 못 쓰는 그런 인간들의 자학사관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빌려와가지고 일본의 세역모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전호 교수는 그동안 뉴라이트가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일본의 식민지배와 친일을 정당화하고 독재를 합리화하는 주장을 해왔죠. 그들의 전신이던 교과서 포럼이 발행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대한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 사회가 이것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가 일본의 역사 왜곡과 계속되는 망언을 규탄할 근거를 잃고 말 것입니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막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창피한 겁니다. 이런 현대사학회라고 하는 이름을 빌린 가증스러운 단체가 일본의 역사 왜곡과 일본의 식민지배, 일본의 친일 이런 것을 정당화하는 그리고 독재를 합리화하는 교과서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우리가 채택을 한다? 정말 진짜 한국 사람들 자존심도 없고 배알도 없는 민족이 되는 겁니다. 과거 일본에서 후소시아 교과서가 나왔을 때 일본의 역사 교사들과 양심적인 시민단체들이 합심해서 채택률을 그 교과서의 채택률을 0.01% 미만에 그치게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덮보단체에 무슨 희한한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라고 비하하고 테러리스트 완전히 나쁜 뜻은 아닌데요. 거기서 쓴 것은 지랄맞은 뜻으로 썼어요. 그리고 명성황후라는 이름을 내버려 두고 민왕후라고 기술하는 이따위 교과서를 역사교사들이 채택한다면 역사교사들은 정말로 햇배 물고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역사교과서를 채택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0.01% 미만에 그쳤던 일본이니까 우리는 제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역사학자나 역사교사만이 아닌 깨어있는 역사의식을 가진 학부모님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라고 주 교수는 지적하면서 우리 역사교육을 뉴라이트나 일베에 맡길 수는 없는 일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를 일베 교과서라고命名합니다. 네, 박근혜 정권의 법무장관 황교안의 이른바 압력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씨 알고 보니까 말이죠. 참여정부 때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로 있으면서 강정구 전동국대 교수의 6.25 전쟁을 통일전쟁으로 썼던 칼럼, 바로 데일리 서프라이즈에 썼던 칼럼입니다. 그 칼럼을 국가보안법으로 수사를 하고 있을 때 천정배 장관이 불구속으로 수사하라는 지휘서신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항했던 인간이 바로 황교안 씨입니다. 물론 그때 천정배 장관의 지휘서신은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간첩 행위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잡아 넣어야 되겠지만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니까 강정규 교수의 주장은 의견일 뿐입니다. 의견에 대해서 구속 수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 일부 보수신문들의 공안머리에 편성해서 구속 수사하려는 것을 천정배 장관이 지휘서신으로 전 제동 근거는 오히려 온당한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를 쥐락펴락 하려고 그러냐라고 큰 소리 치면서 반항했던 사람이 바로 황교안인데, 지금 와가지고 그랬던 황교안이 이제 박근혜에게 혹시 해가 될 이거는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압력을 사실 넣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정배 장관은 압력이 아니라 정당한 지휘권 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했죠. 지금 쪽팔리니까 문서를 하지도 못하고 그냥 구속영장 청구를 갖다가 꽉 털어지고만 있는 이런 황교안. 예. 잘못하면은 박근혜 정권의 붕괴는 황교안에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일부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경향신문 사설 황교안 법무장관 국정원 수사에 간섭 말라. 읽어봅시다. 국가정보원의 정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영장 청구는 일주일째 미뤄지고 있다. 황교안 법무장관이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반대해서라고 한다. 대선의 정당성 논란이 불거져 현 정권에 부담이 될까 우려한다는 것이다. 최정예 검사 10여 명이 40여일간 수사한 결과를 법무장관이 뒤집으라고 압력을 가한 게 사실이라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네,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죠. 검사가 40일간 수사한 결과를 그래서 원세훈이는 도저히 사실 매뉴얼에 따라서 했다고 그래요. 이건 뭐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했더니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면은 대통령 선거 박근혜 대통령의 정당성 논란이 불거져서 현 정권에 부담이 될까 겁이 나서 정말 이 인간들 자기들 약점은 제대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맞는 얘기죠. 아니 원세훈이가 국정원을 동원해서 박근혜 당선을 위해서 존나게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그 표 때문에 당선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도움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차이도 얼마 안 나잖아요. 뭐 부정선거라는 그런 온갖 의혹 시선이 있습니다만은 뭐 1000번 만번 양보해가지고 그 선거가 제대로 된 선거였다 손 치더라도 불과 표 차이는 3%입니다.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국정원이라는 건 연간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쓰는 어마어마하게 큰 국가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에서 특정 정당의 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해서 선거에 개입했다면 그로 인해 당선된 대통령은 정말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흠집이 가는 거죠. 그걸 겁내가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예.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지난해 대선 전 국정원 직원들이 원세훈 지시에 따라서 인터넷에서 수백 개의 아이디로 수천 건의 정치 선거 관련 게시글 댓글을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원세훈이 국정원의 정치 감료를 금지한 국정원법 그리고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했다라고 결론을 지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죠. 아니 국정원 직원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정치 관여를 왜 했겠습니까? 선거 개입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한 선거법 위반한 거죠.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뭐 별 엄청난 그런 뭐 역사의 결단도 아닙니다. 그냥 상식이에요. 대선을 앞둔 시기에 정치 관여 그리고 선거 개입을 구분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안 했다는 식의 경찰 수사 결과를 답습하지 않은 것 다행스러운 일이죠. 최동욱 검찰에 박수를 보냅니다. 자, 어제 수사 위압 의혹이 불거진 뒤 도대체 황교안이 뭐라고 했는지 사설을 한번 봅시다. 황 장관은 통상적인 업무 보고를 받아왔다. 정상적인 절차로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고 절차는 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보고는 받았으나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8조를 보면 법무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했다 하더라도 국정원 의혹이라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특정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는 말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장관과 검찰총장 혹은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에 어떠한 논의가 오갔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검찰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사과해야 마땅하다.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핑계예요. 그래서 그 검찰 관련 법을 개정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뭔가를 시키고 싶으면 반드시 문서로만 하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검찰이나 법무부 반대로
무산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문서를 하면은 그 책임을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문서를 안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지. 근데 법무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야 그거 선거 개입하면 빼! 라고 하면 말로 한다면은 증거 안 남으니까. 근데 그런 사실이 없었다면은 검찰은 국정원법 위반,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일주일째 구속영장 청구를 못하고 있겠어요. 이 황교안이라는 사람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정관예우, 병역면제, 정의세 탈루 등 갖가지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사람입니다. 예. 보수 언론들마저 자질과 도덕성을 문제 삼았지만 결국 장관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죠. 황교안이는 자신을 신임해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언하겠다는 유혹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를 왜곡하게 되면 황교안 개인을 넘어서 정권 차원의 의혹으로 비화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황교안은 지난 4월 국회에서 국정원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말대로 하는 게 옳습니다. 국정원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최동욱 검찰총장은 좌고우변하지 말고 진실을 밝히는데 집중하기를 바란다라고 경향신문의 사설은 쓰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사설과 하나의 칼럼을 제가 구두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의 오늘 사설 부모 소득이 대기업 취업을 좌우한다니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멍들어가고 있는지를 심지어는 중앙일보가 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우리 사회가 썩어 있겠습니까? 중앙일보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이 줄어든 사회는 정체된 사회다. 쉽게 얘기해서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하면은 출세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사회는 정체된 사회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 30년, 지난 50년간 바로 개천에서 용난다는 그런 신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에 역동성이 있고 그리고 1945년 2차 대전 이후에 그야말로 눈부시게 성장한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러한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부모 소득이 대기업 취업을 좌우한다. 왜?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스펙이 뭐 토플이라든지 토익이라든지 해외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대해 주는데 부모 소득이 높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가난한 집 자식들은 대기업에 들어가는데도 이미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모 소득이 대기업 취업을 좌우하다니 라는 이 얘기는 그냥 흘려들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읽어보시고요. 또 하나 고려대 법대 김기창 교수가 쓴 칼럼이 있습니다. 창조경제의 발목을 잡는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동아일보 칼럼인데요. 난 김기창 교수가 왜 동아일보에 이런 칼럼을 기고했나 했더니 이유가 있습니다. 동아일보를 기고를 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볼 거니까. 말하자면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이 제도야말로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고요. 15년이나 묵은 한국의 보안기술을 낙후시킨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이용자는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설치하라 하면은 야 이게 보안이 더 강화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야말로 해커의 밥이라는 겁니다. 김기창 교수의 창조경제의 발목을 잡는 공인인증서. 이 결론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공인인증서가 가장 안전하다고 지랄병을 떨고 있는데 이거를 전자금융법이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국 정보기술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반대하는 인간들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죠.